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메일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전 막후 두 형님 먼저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참 연일 방송에서 나오세요. 뭐 방송에 다른 걸로 나와요. 무슨 어떤 설전이나 이런 거.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같이 방송할 때. 저 연애 프로 나가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뵙는 것 같은데. 넘어가세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병원 좀 다녔어요. 네? 목이 빠져가지고. 누가 불러요? 아재 개그 같은데 이거? 지금 막춤 맞고서 언제 불러주나. 계속 목 빠지게 기다려가지고요. 병원 다녔다니까요. 목 디스크. 다른 방송에 엄청 나오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막춤 맞고 나오는 게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분은 선거 이후에 더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막전 막후의 팩트 체커시죠? 이민영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네, 요즘 그 여당 기자가 더 바쁩니까? 아니면 야당 기자가 더 바쁩니까? 민주당이 지난주에 원내대표 선거했고요. 네. 또 5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고 저희가 보통 이런 선거가 있으면 또 후보자들 인터뷰를 쫙 해야 되고요. 네. 끝나고 나면 뭐 이번에 부동산 특위 출범이니 계속 후속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바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일을 한다. 네, 그런 말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출입 기자. 예, 맞습니다. 자,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174표 중에 104표, 비주류 박완주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친문 또 당권파로 알려진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서 결국은 민주당은 좀 더 강한 민주당, 당내 안정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잘 아니까요. 네. 본인은 원칙주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꼼꼼하고 섬세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간사라고 하는 당직자부터 시작했어요. 네. 간사라는 자리가 이제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원내대표까지 갔으니까 뭐 밑바닥에서부터 끝까지 간 사람이죠. 주요한 보직들을 많이 한 것 다 같아요. 있죠. 사무총장도 했고 뭐 네. 정책위 의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가장 좋은 아마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 위원장 하면서 좀 강성 발언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속개하겠습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장이 안 됐다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 저장이 안 됐다니까. 토론할 수가 없잖아요. 토론할 수가 없잖아.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욕입니까? 좀 가라앉히시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독단입니까?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기회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온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로 본인이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또 그런 면이 있고요. 이분이 또 이 타협과 협상의 기재입니다. 네.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정희 후보가 중간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협상하는 데 역할을 했고요. 2010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도 야권 단일화 협상을 했고 수많은 협상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칙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만은 또 야권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잘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거는 법사위원장 할 때 막 망치 막 하고 그런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모습보다는 조금 그렇죠. 원래 이제 이분이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예. 분인데 법사위원장 할 때 강성 발언하는 거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분이 다음에 원내대표나 당대표 나가시겠구나 예상을 했죠. 네. 그게 아마 뭐 시작점이었다. 여의도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막말주의자, 비합리주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막말주의 비합리주의자. 사실 제가 국회 있을 때는요, 네. 저런 의원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뭐 존재감이 없었다. 눈에 띄진 않았는데 라고 말씀드리고 막말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표현했어요.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관련해서는 지라시 신문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양반이 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되게 이분이 원내대표로서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작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 네. 본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게 맞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집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강성, 친문, 극단주의자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우와, 싶습니다. 강하게 지금 네. 정반대로 얘기하셨는데. 야권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여권에서는 잘 뽑았나 봅니다. 그렇죠. 아유, 좋아하세요. 이렇게 싫어하시니까 미소를 짓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요 여당 원내대표는요 넉넉해야 돼요. 진짜 아침마다 출근을 자기 사무실에 하면 안 됩니다. 야당 원내대표실에 가서 아유 우리 야당 원내대표님 나 차 한 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좀 넉넉하고 포용이 많아야 돼요. 네. 근데 이분은 거의 상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야 관계 앞으로도 극단적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이분이 보통 민주당 내에서 뭐 정책, 전략, 협상통 이렇게 꼽히거든요. 이게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세 개나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을 잘한다. 여당 의원님들도 확실히 얘기를 들으면 아 일은 진짜 잘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법조인도 아니고 네. 법학전공자도 아닌데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이런 전례가 박영선 전 장관 말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물론 뭐 실세여서도 그랬겠지만 일을 잘하고 그만큼 뭐 전략가니까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좀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번에도 뭐 친문이라서 된 것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게 좀 당의 혼란 시기에 일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한다라는 의원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강성이라고 분류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모습이 좀 강력한 것이 공수처법 개정안이나 임대차 3법을 이제 여당으로 단독으로 막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막말 논란도 있었고요. 요즘에 조금 바쁘셔서 그런지 기자들 전화를 좀 잘 안 받으시던데 좀 잘 받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에 안 드네요. 막말하든지 상관없지만 일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전화 좀 받아라. 자꾸 이렇게 온건 합리주의자, 뭐 우회주의자라고 네. 표현하시는데 되게 반감이 뭐냐면은 새누리당 때 비교해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2016년 4월 달에 네. 총선에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을 뺏겼어요. 121대 120 져버렸어요. 네, 민주당한테.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꼈는데 네. 그 당시에 쇄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 뭐 친박, 비박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8월 9일 날 네.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누가 당대표가 됐냐면 강성, 핵심,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거든요. 예. 바로 웃음 나오죠. 아니 그냥 좋아서 웃었어요. 아, 좋아서 웃은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거 아니었어요? 그분 좋아서. 겨우 뭐 그런 사람이 됐냐 이게. 네, 아니야. 그 기억이 다음에 나서. 최고위원들 보면 더 웃겨요. 네. 1등 최고위원이 조원진. 2등이 누구냐면 이장우. 그 다음에 3등은 비박이라고 불렸던 강석구. 4등은 뭐 여성 몫인데 최현희 의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많이 아꼈던 코레일 사장. 네. 그분을 완전 친박 지도체제가 꾸려졌죠. 다 친박 비슷하네. 네. 왜냐하면 야 우리 집권 하반기 들어갈수록 우리 친박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뭐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이 위기감이 발동을 해서 친박 지도체제를 완벽하게 꾸렸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탄핵당했죠. 네. 대권에서 뭐 정권을 졌죠. 잃었죠. 대선에서. 그건 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신들의 진영과 계파의 논리에 의회가 장악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감이 있어요. 아하. 지적한 것처럼 이 보궐선거 패배인데 약간 다른 민심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방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당대표 선거하고 달라서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반장 선거하고 반장 비슷한 선거죠. 측면이 있습니다. 네. 늘 가까이 보던 사람들끼리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첫 번째 유능하냐 안 하냐 제대로 봅니다. 네. 두 번째 나하고 이익관계, 친분관계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아니지만은 상임위 배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이분의 경험과 그다음에 실적으로서 검증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된 거고요. 법사위원장 시절의 강성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이거는 전국의 변화로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아하. 이분의 개인 성향에 의해서 저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분이 유연하고 전략적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흔히 아는 여당이 법을
압박해서 통과시켜야 될 때 압박해서 통과시킨 아하. 거예요. 또 유연한 상황이 필요하면 유연한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협상도 잘하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법사위 시절을 가지고 원내대표단 상황까지 예단해서 또 무조건 싸우기 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직책에 필요는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 법사위 때 했던 거하고 또 원내대표로 할 거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유능하고 유연하다는 말씀을 네. 계속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이후에 네. 법사위원장이어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들 셋 키우는 부모랑 그 또 다른 상황에 키우는 부모랑 목소리 크기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거기도 좀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이란 말이에요.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예전의 모습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 전망이 잘 맞습니다. 그렇죠, 선배님? 뭐 한번 보죠. 네. 예. 숫자는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숫자는 뭐 100%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우리 당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의 인사들을 보궐 참패 후에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당내 쇄신의 목소리도 있었고 재선 의원들이 좀 동참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 결론만 봤을 때는 결국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이 난 겁니까? 이 기자분들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보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완주 의원이 원래 상임위 재분배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뒷얘기를 보면 초선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뺏기는 것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완주 의원이 나중에는 재협상을 하긴 하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 그냥 아예 재협상을 하지 않는 나한테 몰표를 달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게 되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개혁 입법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의원들은 협치보다는 지금은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아하.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당내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 당내 강성 지지층과의 이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존재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떤 관계 설정을 좀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성 이제 지지자들이 보내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욕적인 부분이라든가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 감정에 거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를 요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중요한 당원이고 또 민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은 또 그 의견도 또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권리당원 6명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막 강성만 있지 않고요. 이분들 얘기가 의외로 당신과 민심 괴리가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다 보면 대선에서 지면 어떡하죠?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도부에서 좀 의원들이 많이 염려를 하세요. 익명으로 물론 네.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인지해서 강성 지지층을 좀 설득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윤호중 의원은 제가 지난번에 당신 민심 같다파와 다르다파가 있었는데 굳이 네. 따지면 이제 같다파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강성 지지층이란 말을 안 하시고 열혈 지지층이라고 불러요. 열혈. 예, 예.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의원들을 좀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굳이 뭐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뭐 재설정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기존 기조를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 가다 대표 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까? 몇 프로예요? 과대하게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 좀 그런 표현 써도 되는지 뭐 과도하게 쫄고 있다. 겁먹고 있다? 문자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성당원이든 뭐 연성당원이든 간에 대의 체계 내에서 네. 같은 한 표로서 존재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은요, 당원들의 당이 아닙니다. 아하. 당은요, 국민들의 국민의 당입니다. 당이다? 왜냐? 당원들 당비 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 세금 1년에 350억 내외의 세금이 다 당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당이야, 우리 당원들의 당이야. 이렇게 권리당원에 끌려가면은요, 이건 내년 선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역대 어느 정당을 봐서 당원들하고 갈등하는 정당 봤습니까? 민주당은 당원들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 주권자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고
정당의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당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국민들한테 여론조사에서 정책 결정하지 뭐하러 포괄 정당을 정당이 합니까? 되는 거니까요. 이익,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이익 대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계급론 뭐 마르크스주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만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당을 만드는 겁니다. 네. 다 같은 국민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서로 간에 투쟁을 하기도 하고 화합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흔히 하는 이게 정당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정당 자체가 소멸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평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다 정책 결정하지 뭐하러 이렇게 평론하고 정당하고 합니까? 자, 좋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음은 네. 당원들에게 향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눈높이와 머리는 국민에게 맞춰라.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당대표, 원내대표, 당원들끼리 뽑아? 좋아, 오케이.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대선 있잖아요. 그거 당원들이 뽑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당은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민심인 거예요. 결국 민심, 당심 그런 얘기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이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로서는 민심을 돌리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못 듭니다. 돌린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요.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하면서 민심도 챙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이거 저는 당연한 가능할까요? 거라고 보는 게 민생을 특별히 챙겼다. 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의 기본이 민생이에요.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한테 물과 공기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걸 이제까지 안 했다는 소리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하. 민생 챙긴다 이야기에 대해서는 평소에 좋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개혁이라는 것은 진보의 숙명이에요. 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들을 제도로 만들어서 앞에 걸수록 나가도록 하는 게 진보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당신과 민심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면 그건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버리라 이렇게 한다면은 정당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을 할 수 없는 것. 또 반대로 하면 선거에서 다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언론이나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그건 우리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네.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예. 너나 잘하세요. 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예. 네.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안 좋아지고 망하는 길로 가면 국민의힘은 좋겠죠. 근데 그렇죠. 하지만 예, 예.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집권 여당이 흔들리면은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럼 국민이 힘들어져요. 다음번 대선 때까지 제발 국민들 힘들지 않게 나라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왜 자꾸 이분들의 개혁과 뭐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균형점 찾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불가능하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과 노선이 바뀌어요. 근데 이분들은 더욱더 강성 친문이거든요. 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네. 신념과 고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는 선거 끝나고 상당히 위태롭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김종민 최고위원이 언론에 나와서 선거 왜 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 졌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엔 언론 탓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언론 개혁하겠다고 지금 치고 나왔잖아요. 네. 이것은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옥죄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협치냐 개혁이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임위 위원장 지금 재배분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재배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협치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와줄 이유가 없을 것 아니, 같기도 하고. 제 말이 맞잖아요. 협치가 안 된다니까요. 네. 여야가 타협이 안 되고. 아니 그 이야기는 할 말이 있는 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은 2년 단위로 네.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상임위 7개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안 한다고 해서 떠맡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우리 달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뭐 우리 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 나라 네. 걱정하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나라 걱정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해요. 민주당 망해가지고 그래 자기 집권에 그 우리 백신 때 한번 보세요. 늘 백신 저주를 퍼붓잖아요. 아니,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한국 자기들도 안에서. 좋은 방법을 내놔야지. 백신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얼떨 때는 대통령 보고 맞으라 그랬다가 맞고 나면 맞지 마라 그랬다가 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하는 말로. 지금 백신 스와프도 하자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는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 아니고. 진짜 해요. 우리 장 소장님 네. 같은 분들은 국민의힘이 다 바뀌었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결국 윤호중 이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임위 재배분 없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저기 원내대표 제가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그 본인들이 상임위 7개를 맞지 않겠다고 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난 뒤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들이 예. 다 이제 상임위 재협상해서 여러 가지 좀 몇 개 가져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게 그래 너희들 한번 책임 정치해봐라고 다 맡겨놨더니 나라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7개라도 다시 협상해서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빌어요. 나라 걱정 때문에 싸우실 그래요. 필요가 없는 게 네. 결국 야당은 법사위원장 내놔라고 그거 하나잖아요. 여당은 법사위원장 못 준다기 못 때문에 주겠다잖아요.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사실 7개 중에 법사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절대 것 그렇지 같은데. 않다고. 아, 그래요? 저는 저렇게 야당 중진들을 제가 저도 좀 알기 때문에 예. 상임위원장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사실은 있다. 제가 예. 좀 마쿠 얘기를 좀 해드리면 해줘야죠. 네, 맞점 네. 맞고니까요. 예. 제가 또 취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또 얘기할 약속. 거예요. 아마요. 이유로 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안 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안 하신 벌써 겁니까? 하고. 예. 어떻게 알았지? 하세요. 해주세요. 예. 그 김기현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네. 지금 원내대표 지금 양강 체제인데 나간다 그러죠. 그분들이 삼선 중진 의원들한테 다 가서 귓속말로 이번에 내가 위원장? 위원장 하나 갖고 오겠다. 갖고 올 테니까 날 밀어달라라고 지금 은밀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진들 중에 3선 이상으로는 위원장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네. 마지막이잖아요. 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 장관급이잖아요.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아, 의전이 일단 달라지겠네요.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 제가 예상해 보면요, 뻔합니다. 지금 조영 원내대표하고 정진석 의원하고 협상될 겁니다. 두 분이 정진석 의원은 지금 뭐 국회 부의장 가고 싶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상임위 7개가 달라고 할 겁니다. 달라고 할 거고요. 좀 기다리면은 법사위에 대해서 법사위 혁신안 자기들이 내놓으면서 법사위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해보자. 저는 100%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윤호중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시 협상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우리 게임에서 치킨 게임이에요. 아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상임위원장이 되면은 국회 본청에 아주 넓은 아, 그렇죠. 그 방이 방을 하나 줘요. 있어요. 상임위원장 방을 주고 또한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라고 네. 대략 한 700만 원 정도의 판공비가 있나요? 판공비와 뭐 여러 가지 다른 월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당 같은 걸 해서 나오고 또한 비서진이 한 2명 정도 아.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방망이를 갖고 있잖아요. 방망이가 있죠. 방망이. 제가 실제로 방송할 때 위원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인터뷰하러. 그래서 제가 실수로 의원님이라 계속 부르니까 정정을 시키더라고요. 스톱시키고 위원장이라고 하라고. 그 정도로 잘못하셨네요. 의원하고 위원장은 다르다. 네.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유치한 짓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가 그 모양이에요. 유치한 짓입니까 이게?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 자리에서. 자, 향후 당청 관계가 지금 궁금한데 결국은 윤호중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하여튼 원내대표가 된 거고요. 특히 청와대도 지금 개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철희 전 의원이 지금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되면서 뭔가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성 온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당청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하반기에는 무조건 당 우위로 가야 됩니다. 당이 제일 먼저다. 네, 당 우위로 가야 되고요.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는 또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네. 저는 늘 선출직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선출직은 민주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임명직들은 뭐냐면 그냥 공화주의에 해당됩니다. 공화주의다. 안정성,
그다음에 임기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 관료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문성과 안정성을 만들어서 네. 정책이 흔들리지 말아라.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과 민심이 괴린할 때 균형감을 찾아줘라. 이런 측면에서 선출직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당이 개혁적인 것들을 앞서 나가고 그다음에 정부는 민생을 챙기면서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맞추는 것.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신임 수석 어떻게 평가합니까?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입니까, 또? 청와대 정무수석의 카운터파트, 국회 카운터파트가 네. 원내대표거든요. 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3선인가요? 4선인가요? 사선. 4선이고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에는 비례 초선이었단 말이에요. 급이 차이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대화 파트너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철희 소장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민심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됐어. 아이, 이건 상종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당에.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안에 이철희 소장이 나는 도저히 뭐 할 게 없네요 라면서 그만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져요. 다시 라디오 방송으로? 다시 라디오. 방송도 뭐 하게 될까요?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그 진행 같이 하잖아요. 뭐 했었는데. 언질 없어요. 저 언제 없어가지고요. 그 방송사에서 화가 나가지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자 이철희 정무수석 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관 예우를 해드려요? 아니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같이 방송을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직설적이시네요. 네.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급이 안 돼요. 급이 너무 다르다. 뭐 저기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국회 쪽으로 잘 끌려다녀 주시는 것만 해도 역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역할일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누가 당대표에 선출될지. 뭐 친문, 뭐 비문, 범친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원내대표 선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다 한번 들어보죠. 두 가지일 것 같은 게 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강성 친문이 됐으니까 네. 당대표도 친문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중에 친문으로 밝혀진 홍영표 의원이 좀 의원.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나머지 두 분은 굳이 따지면 이제 범친문이신데 그 두 분이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친문 일색으로 가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으면 이제 나머지 두 의원이 유력하긴 한데요. 송영길 의원은 삼수거든요. 네. 그런 좀 영향이 있고 우현식 의원은 아무래도 그 당내 최대 계파인 더 좋은 미래에 소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각각 장점이라서 완전 친문으로 가느냐, 약간 너무 친문으로 가는 것은 우려가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조금 당원들의 마음을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당 대표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누리당 때 만약 예를 들면 뭐 이정현, 네. 그다음에 윤상현, 네. 최경환 이 세 명 중에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 똑같다. 이런 사 와닿네요. 그렇죠. 최경환 똑같은 사람 같은데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정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한편으로 다 범친문이에요 당에. 안철수가 옛날에 비주류대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친문이 아닌 사람 한 명, 그럼 누구 그러니까 한 명 전 뽑아? 친문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솔직히 가슴에 대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놓고, 이분들이 집권 야당의 당 대표 감인가? 다음번 대선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정치력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정말 화려했잖아요, 막. 그럼 김종인 이해찬, 비대위원장 다시 이낙연. 돌려주시던가. 그래서 굳이 이제 만약 이게 아마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박용진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분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도자로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급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권주자 옆에 섰을 때 런닝메이트 같은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네. 자기 표를 3% 5%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또 다시 재집권했을 때 야 저 사람이 정권의 넘버 2야? 이런 느낌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유능함이 사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저도 어디에 줄 서야 될지 잘 제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앞으로 뭐 이분들이 당대표 되냐 안 되느냐 네. 큰 다음번 전국 운영에 별 영향 끼치지 않을 것 같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당에는 없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가. 그렇죠. 그럼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당대회 곧 열립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재명 지사한테 쏠릴 수밖에 없겠죠. 대선 국면 가면은요, 당대표 역할은 제한적이고 대선 후보가 상당히 많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홀을 하나 제가 뭐죠? 네. 쏠림 이재명, 쏠림 이재명, 쏠림 이재명.
이재명 지사에게 쏠릴 거다. 솔리드? 당심과 민심이 쏠릴 거다. 쏠린다. 그래서 쏠림 이재명. 제가 기본 토론을 이재명 하지. 선생이라고 저희가 호를 지어줬는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분은. 기본을 좋아하시잖아요. 기본. 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 기본 좋아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셋 중에서 후보 셋 중에서 누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계속 거듭말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던데.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이정현이 당대표 되나 윤석열이 당대표 되나 최경환이 당대표 되나 뭔 상관이겠냐고. 이정현이 제일 좋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좀 빌려주시라니까요. 네, 렌탈을.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 원내대표 과연 어떤 역할을 또 할지, 또 곧 있을 당대표 또 어떤 분이 또 선출이 될지, 자,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도 김종인 위원장이 떠난 빈자리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운데요. 재보선에서 압승한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하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또 사람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을. 온대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도록. 우리 당의 지금 영남 정당의 한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이후에 여당 초선들도 쇄신 목소리를 냈고요. 근데 큰 힘은 뭐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초선들의 쇄신의 목소리, 힘이 쏠리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이게 모양새가 좋은 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쇄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쇄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 부정적이세요. 하나도 왜냐하면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소곤석 의원이 4월 7일 날 보궐선거 끝나기 전에 막 당직자를 욕설하고 발길을 찼잖아요. 네. 초선 의원들이 송원석 잘못했다라든지 다른 어떠한 목소리 낸 거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네당 의원 뭐 선배 의원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해야 네.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눈치 본 거예요. 감싼 거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 또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가겠다고 한다? 욕심이죠. 그래서 저는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만 높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어떤 쇄신이나 혁신에 대한 안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야 해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당대표 나간다, 최고위원 나간다,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을까? 좀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저는 공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처음부터 거예요. 잘못했다 공천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그 5명 초선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그렇게 거긴 괜찮아요? 더 한심하죠. 그거 더 한심하다. 왜냐하면 예. 처음에 반성문을 썼는데 권리당원들이 막 뭐라고 비판하니까 네. 반성문 쓴 거를 반성문을 썼단 말이에요. 반성문을 또 반성문을 썼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양당의 초선 의원들 쇄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 정치권에 인입되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여당 초선들이 이야기할 때 이 조국 장관 이야기하면서 성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나 야당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면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얘기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할 거면은 솔직히 그 안 하는 게 맞죠. 네. 뭐 물론 그 저 문자 받았다고 또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도 또 더 우습고요. 저는 야당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이야기 없이 언론이 바라는 이렇게 좀 흔히 하는 이 에피소드식의 발언, 좀 강성 발언 이런 걸로서 이 정치를 배운다면 그건 기본 정치가 아니다. 네. 정치가 우리 정치의 행동 방식으로서 두 가지라면 투쟁과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투쟁은 그냥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통합이라는 것은 자기 정책과 자기 주장이 있어야지 남과 다름을 확인을 하고 자기 정책을 법을 통과시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윤희숙 외에는 단 한 명도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네. 붙이겠습니다. 여당 초선은 바로 진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야당 초선은 조금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진압이 기대를 안 해보는 되죠. 것이 예. 재보궐선거 전에 보면 여당은 뭐 초선 모임이라든지 초선의 목소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게 내부 비판이든 외부 비판이든 간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초선 모임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뭐 시위도 하고 피해 호소인 뭐 비판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숫자가 많다 보니까 파워도 여당에 비해서는 센 것 같고
그 야당 초선들 분위기를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야당이 갖고 있었던 좀 기존의 안 좋은 이미지, 뭐 지역주의라든지 뭐 강성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게 확실히 초선들 의원 생각이어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이달 말에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권성동, 김기현 의원이 양강은 맞는데 혹시나 이제 개혁적 성향의 유이동 의원이 초선표를 갖게 되면 또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초선의 영향력이 조금 지금 있다. 장선우 씨가 웃어버렸어요. 유이동 의원이. 유이동 의원이 어떻게 개혁적이에요? 뭘 그나마요. 개혁했어요? 네? 그 안에서는 뭘 개혁했냐고. 그나마 얘기를. 아니 제가 유이동하고 형동사에서 제일 친한데 예. 되게 실망을 많이 한 게 수도권 3선인데 네. 과연 그것에 걸맞는 여러 가지 활동과 목소리를 냈냐? 없잖아요. 뭘 개혁했냐고요, 뭘. 자, 통합 관련돼서도 의견이 좀 다양한데요. 초선들은 선 전당대회 후 통합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진 의원들은 선 통합 우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의견이 갈리는 배경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이자 권한대행만 야 빨리 합당을 하자라는 생각이고 다른 중진 의원과 비대위원들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통합선언만 하고 우리 전당대회에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뽑힌 다음에 합당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합시다라는 건데 저는 합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심이 있다. 사심이 뭐죠? 라고 보여져요.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막인데 결국에는 주호영 대표 그래 정치는 오래 해왔지만 정치적인 브랜드가 없어요. 근데 당대표급이 되려면요. 당대표. 저 사람 딱 하면은 뭔가 딱 있어야 돼.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자기의 브랜드로 자 나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하나로 묶는 내가 통합형 그러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내가 나같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스폰지형 리더십을 갖고 대선 후보들을 관리할 수 있고 뭐 다른 야당도 관리할 수 있다. 나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안철수라는 변수를 없애려고 빨리 합당하자라고 합당하고 통합한 다음에 전당대 하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네요. 가만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해보면 별로 브랜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은 어땠어요? 그 정도면 괜찮지. 괜찮은데 이제 당대표 깜이냐 대선을 치를 당대표 깜이냐라는 것은 또 다르게 판단해봐야 돼요. 주호영 대표도 이 방송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저 친해요. 네. 근데 친한 사람일수록 더 욕하시더라고요. 쓴소리 해야죠. 네. 형님이랑은 좀 거리를 두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입니까? 네? 그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 후에 통합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느긋해 보입니다. 뭘 노려요 안철수? 네. 무슨 생각일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거는.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뜸들이는 상황이 된 이유가 뭔가면은 제3지대 윤석열 총장이 뜨고 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밖에 나가고 이러니까 또 이제 생각이 또 조금씩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우리 안철수 현상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안철수 대표와 정치하셨던 분들 중에 지역구로 출마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분들은 이미 많아요. 총선 때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라든가 합당 과정에 본인 갖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제 통합 합당 얘기 외에도 지금 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초선들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 조금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는 중진들이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집단 지도 괜찮다. 집단적인 체제를 하면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정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구조보다는 우정 안에만 들어가면 보이스를 이렇게 내면서 우리 당의 대선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들어가는 데는 저는 그게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굳이 나누자면 이제 초선이나 유승민계 이런 데서는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재선 그룹은 아예 공식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야권 대통합을 고려를 해서 나온 얘기인데 단일 제도 체제는 당연히 뭐 당대표 중심으로 강한 리더십이니까 우리가 제일 야당이다. 우리 후보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집단 지도 체제는 야권 대통합에는 맞겠죠. 이제 뭐 안철수
대표한테도 당 지도부에 일정 권한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의 통합을 노린다면 이게 맞는데 결국 국민의힘에서 좀 자강론이냐 아니면 야권 단일화가 중요하냐 이 논의에 따라서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냐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 자기가 아니면은 자기가 미는 사람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부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집단 지도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김무성 대표예요. 우리 2014년도 당 대표 했을 때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최고위원이죠. 우리 당 대표 대표 최고위원 이렇게 했어요. 뭘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박 최고위원들이 발목 잡고 안 돼. 서청원 최고위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시는 거는 소신이 있네요.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역으로 정당은 기본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단일 지도 체제는 비상시국에만 하는 것이고 정당의 원형이 집단 지도 체제예요. 2등, 3등 최고위원들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지도부 안 해야죠. 그리고 거기 가서 발목 잡기만 하고 1등 끌어내릴 생각만 한다면 지도부 할 자질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당대표실 부실장을 해봤잖아요. 새누리당 시절 때 경험을 해봤다. 네, 공식 회의, 비공식 회의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봤어요. 탄핵 당하고 망했죠. 근데 실력이 안 그런 되니까.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민주당이 왜 따라하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제 단일성 체제를 해보니까 당대표급들은 좀 급이 좀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최고위원급들은 좀 이 함량 미달의 사람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뭐냐면 허약한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총력 자산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근데 우리 부대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미 부대변님이 그 최고위원 이상급의 레벨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좀 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보궐선거 이겼지만 아직 국민의힘에도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도 뽑아야 되고 또 통합 문제까지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